이 건물 아십니까? 그 서울 여의도에 있는 파크원인데요. 지금 아마 여의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일 거예요. 이게 지어지는 과정을 저는 봤거든요. 그때 여의도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딱 지어지고 나서 보니까 좀 별론 거예요. 건물이. 저는 뭐야 이게 빨간색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거 빨간색 너무 이상한데 뭐가 막 별로예요. 그냥 저는. 여기 그 더현대 서울이 있죠. 내부는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멋있어요. 내부는 굉장히 잘 해놨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좀 이거 외관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물을 설계한 분이 유명한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파리의 퐁피두 센터 그리고 유럽 인권재판소 등 굉장히 많은 유명한 건축물들을 설계를 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이래도 별로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파크원이라는 건물이 별로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분이 지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한 깊은 뜻이 담겨 있겠지. 내가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 건물이 아마 별로인 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데 근데 그렇다면 과연 좋은 건물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건물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건축 전공 지식이 없는 사람이 좋은 건축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파크원 같은 건물을 보면서 저게 진짜 좋은 건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아까 그런 설계하신 분같이 훌륭한 건축가시거나 그러면은 딱 정확한 판단을 하겠지. 나 같은 이런 일개 대중이 뭐를 알겠어.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이 더 인간적인 건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한 근 몇 달간 읽은 책 중에 가장 흥미롭게 쓰여진 책이 아닐까 싶은 책인데 참고로 제 가장 젊은 날의 철학도 깨알 홍보 드리겠습니다. 더 인간적인 건축은 건축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건축가가 아니에요. 건축 디자이너인데 굉장히 많은 유명한 건축물들을 디자인을 했는데 근데 건축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축가라는 직업은 특정한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만 그 호칭을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건축가라고 말을 안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건축가라고 불러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건축가 협회 그런 데서 협박 편지를 받은 적도 있대요. 그렇게 이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좀 억울하겠죠. 나는 내가 건축가라고 한 적 없는데. 근데 이 그 건축가라는 직업의 그 라이센스 문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랑 관련이 있어요. 토마스 헤더윅은 현대 건축은 100년의 재앙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재앙이냐면 그동안 100년 동안 너무 밋밋하고 단조롭고 익명적인 건물들이 생겨났다라고 헤더윅은 생각합니다. 사실 옛날의 건물들을 보면은 되게 그 장소 특유의 분위기들을 잘 반영한다든지 그 장소의 자연경관이랑 잘 조화를 이룬다든지 그리고 장식도 많고 디테일도 많고 되게 인간들이 딱 봤을 때 이쁘다라고 느낄 만한 건물들이 되게 많기도 했었고 또 정감 갈 만한 건물들이 되게 많았다면 최근에 1900년대 초반 이후로 세계적으로 막 뻗어나간 건축 양식들은 그냥 단조롭고 단순하게 짓는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좋게 보지만 헤더윅은 되게 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밋밋하고 따분한 건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게 된 계기가 헤더윅은 건축가들의 폐쇄성과 이상성의 일부 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헤더윅이 모든 현대 건축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에도 좋은 건축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헤더윅은 이 부르즈 할리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그 건축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기에도 되게 잘 지은 건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하고 인상 깊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도시를 따분하게 만드는 밋밋한 그런 건물이라고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라는 게 좋은 건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좋은 건축인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더윅은 원래는 그래야 맞는 건데 20세기 이후로 기준이 이상해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축물이 그냥 좋은 건축물인 거다. 근데 20세기 이후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평범한 사람이 수수하게 지은 건물에도 디테일과 패턴, 입체감, 장식, 장소성이 있었다고 헤더윅은 주장을 해요. 막 되게 잘 지은 건물, 되게 아름다운 건물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심지어 못생긴 건물이더라도 적어도 따분하진 않았다.
천편일률적이진 않았다. 건축의 역사를 보면 유럽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애초에 그 현대적인 건축가라는 게 등장을 한 게 그 라이센스가 등장을 한 게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헤더윅은 이제 영국 사람이어서 영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16세기 이전까지 영국 건축은 장인 공동체가 주도를 했다고 해요. 어떤 한 명의 설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장인 공동체가 있고 그 장인 공동체에는 여러 종류의 장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장인들의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더 큰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각자가 잘하는 부분을 담당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커다란 건물 하나를 완성을 하는 게 원래 옛날의 건축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전의 건축에서는 장인은 뭔가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직접 무언가 물질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체 건물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장식은 그거를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성을 갖고 본인이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자율성을 갖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인상 깊다고 생각하는 성당이라든지 옛날 건물들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도 사실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갑자기 어떤 새로운 양식이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게 유럽에서 유행을 하면서 영국에도 이게 갑자기 수입이 돼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해외에서 들어온 양식대로 건축물을 지어야 되니까 더 이상 전통적인 장인들이 커버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전통적 장인들은 이걸 지을 줄 몰라요. 그냥 자율적으로 지으라고 하면 이 결과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 그대로 지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설계와 제작 감독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가라는 직업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인들은 그 건축가에 의해서 지시받는 역할로 격화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점점 법적으로도 건축가 협회라는 게 생기면서 건축가와 제작자 구별이 확실해집니다. 그 협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축가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건축가여야만 건물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규제 장치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지적인 화이트 칼라가 설계를 독점하게 되고 제작자들은 블루 칼라 노동자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헤더윅은 이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갖는 시스템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직접 자기가 재료를 열심히 다루면서 그 재료에 대해서 탐구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재료가 펼쳐낼 수 있는 포텐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리석이 있다. 그러면 대리석 장인을 내가 해봤어야 대리석이라는 게 얼만큼 아름다울 수 있는지, 얼만큼 사람들이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결과를 대리석을 통해서 연출할 수 있는지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설계자가 시키는 대로만 대리석을 깎아야 되는 그런 역할로 격화가 되다 보니까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포텐셜들은 억압이 되게 되었다라고 헤더윅은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문제는 헤더윅의 평가에 따르면 저는 실제로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헤더윅이 지켜보기에 참고로 이 사람은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인 거는 분명합니다. 많은 건축가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건축가들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데 헤더윅이 보기에 대부분 건축가들은 예술가 정체성을 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단순히 사람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을 가진 게 아니라 나는 예술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 건축가들이 그러지 않겠죠. 근데 적어도 영향력이 큰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건축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예술가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가들은 그 예술 사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이 현대 건축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 모더니즘 예술에 건축가들이 영향을 받으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예술은 기존에 예술이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그 도식으로부터 탈피를 한 예술이었거든요. 예술은 무언가 탐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보기 좋은 결과물을 내놓는 게 예술은 아니야. 이렇게 도전적인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더니즘 예술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레비치라는 화가의 그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모더니즘 그림입니다. 그냥 하얀색이 다예요. 화이트 온 화이트가 제목인데 흰색 위에 흰색.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게 뭐야 싶죠. 근데 이게 미술 사적으로는 되게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는 예술 작품입니다. 헤더윅은 모더니즘 예술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요. 장식을 경멸한다. 왜냐하면 진실은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건 단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실이에요. 무언가 진실된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진실된 것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론 되게 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술은 아름다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술은 수수께끼를 던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워요. 하지만 도전적이고 어렵다라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예술가들 입장에서 보기엔 단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걸 이해를 해야 그 가치를 진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너가 이해의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감각적인 거에만 만족을 하려고 하면 그게 무슨 예술이냐. 그거는 옛날 예술이지 새로운 예술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사조의 영향을 많이 건축가들이 받으면서 건물에서는 건물로서의 효율, 기능이 가장 중요해졌던 그 경향이 1900년대 초중반에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건축가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건축이라는 거의 본질이 뭘까? 무엇이 건축의 진실일까? 생각을 했을 때 결국 건축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잖아. 사람이 생활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곳이지. 그러면 그게 가장 본질인 거야. 그거를 구현을 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춘 게 가장 훌륭한 건물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전환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혁명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르꼬르비지에였다고 헤더익은 설명합니다. 르꼬르비지에는 이런 말들을 했어요. 장식은 야만인에게나 어울린다. 그리고 모든 건물과 장소는 직각과 직선 위주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도시는 자동차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곡선이 많으면 비효율적이에요. 최대한 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조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 내부가 외관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활하는 하나의 기계니까. 그래서 뭐 겉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거는 핵심이 아니야. 핵심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활할 거냐이지. 그래서 그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게 물론 이 모더니즘 건축이라는 게 혁명적인 부분이 있고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면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 기준으로 모더니즘 이전에 도심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열악했다고 하거든요. 전염병이 들끓기도 하고 위생도 안 좋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거를 쫙쫙쫙쫙 다 직선으로 펴가지고 효율적인 건축물들을 만들므로써 이 사회를, 이 도시 공간을 훨씬 더 깔끔하고 인간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 생각은 좋아요. 헤더익도 그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지금 많이 목격하게 된 그 쭉쭉쭉쭉 직선으로 뻗어 있기만 한 밋밋하게 쫙 창문이 발라져 있는 그 지루한 건축이 최선인가? 이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헤더익이 생각하기에는 그 엘리트 건축가들은 이제 그 건축이라는 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중은 지식이 없어서 그 건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이 건축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 무엇이 가장 좋은 건물일까에 대한 그 고차원적인 생각,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기에 좋은 건물,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안정감이 드는 건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건데 그거를 공부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 건축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건물 지어줘. 이렇게 건축가한테 의뢰하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여기에는 장식 같은 거 더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무식하다고 무시받을까봐. 이게 그냥 쫙 단조롭게 발라놔요. 막 현대 건축, 만의 건축물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좀 안 이쁜 것 같은데 조금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 좀 추가해 주시죠 하면은 이 좀 현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포인트는 현대 건축이 사실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냥 직선적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게 만드니까, 그리고 디테일을 안 집어넣고 장식도 없으니까 그냥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이렇게 짓자, 이렇게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게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재미없는 건축물들이다라는 게 헤더익의 생각입니다. 헤더익은 이 건축 업계의 그 건축학 업계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쓴소리를 합니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착각에 빠진 엘리트 지식인이 되어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나 고민, 흥미거리와는 완전히 멀어지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도시를 깔끔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는 좋았으나 근데 그 이후에 그냥 자꾸 어떤
본질적인 부분, 고차원적인 이론, 설명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막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랑은 동떨어진 건물을 계속 설계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혹시나 어떤 건축학 학생이 저는 되게 누가 봐도 이쁘다고 생각할 만한 건물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네는 건축가로서의 자질이 없구만.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더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더 의미가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야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건축학 학생들이 자꾸만 이 그 엘리트 집단만의 생각에 고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인상적이고 모호한 사유로 서로에게 똑똑하게 보이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많은 건축가들의 현실이다라고 쓴소리를 합니다. 또 이 헤더윅은 모더니즘 건축은 컬트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컬트에서는 그 신도는 자신이 깨우친 존재이며 외부 세계는 무지하다고 믿도록 이끌립니다. 너는 뭔가를 지금 알고 있는 존재야. 너는 이 비밀에 접근한 존재야. 그리고 그 비밀은 나는 알고 있어. 사이비 교주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다. 그리고 당신도 그것에 지금 접근을 한 자다. 외부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진리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한 무지몽매한 인간들이다.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들만의 언어를 막 학습을 합니다.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그 말들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공유를 합니다. 그게 이 컬트의 전형적인 세뇌 과정의 특징이다라고 헤더윅은 분석을 하는데 건축업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건축업계를 보면 되게 이상한 용어들을 많이 쓴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부르는 용어들도 많은데 창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도 있고 이러는데 창문도 창문이라고 안 부르고 문도 문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뭔가 희한한 용어들을 써가면서 우리는 이런 엘리트 집단이다라는 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거 철학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헤겔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물리학자가 닥치고 계산이나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쭉 해온 게 좀 그 현대 철학의 발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철학은 사실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철학은 사람들이 들여다봤을 때 어지간한 사람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게 당연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철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인문학 분야에서는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전공자가 보기엔 이게 맞다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전공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논의에 끼어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되게 불쾌해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 전 세계에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전공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그 현대 많은 인문학 분야인데 근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리학자들한테는 아무도 물리학 너무 폐쇄적이야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뭐라고 시비 안 걸어요. 물리학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수식들을 다루잖아요. 근데 물리학자들한테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철학자들한테는 좀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현대 철학이 과연 맞는 걸까? 너무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라고 비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런 엄밀성을 지향하는 분야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엄밀한 학문이잖아요. 그 계산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학문이잖아요. 그런 학문 분야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냅니다.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원자들의 운동 같은 거를 예측을 해요. 그리고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확실히 옳은 무언가를 다루나 보다. 나는 이해 못하지만 저 전문가들이 아는 무언가가 있나 보다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철학은 과연 어떨까? 그리고 철학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인문학이나 예술 분야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어떨까? 그런 데가 어떤 명확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는 곳일까?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런 분야들은 결과로 증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대 인문학은 그 엄밀함과 두루뭉술함 사이에 너무 걸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엄밀함은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두루뭉실함을 어떻게 더 잘 개발할까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사실 엄밀하지도 않은데
엄밀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그들만의 언어를 쓰면서 그 언어를 쓰는 게 되게 아주 학문적으로 높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장벽을 만들고 학문적 지위를 누리려고 욕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건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이 엄밀함과 전문성으로 대표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율이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계산도 되게 중요하고 되게 엄밀해야 됩니다. 근데 건축은 이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두루뭉술하고 대중성도 되게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고 그 장소성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장소 특유의 매력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도 건축에서는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이게 물리학이랑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건축은 좀 확실히 다르죠. 이 두루뭉술함과 대중성이 그래도 필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우리가 직접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보고 직접 사용하는 공간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의 느낌이 중요한 평가 기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전문가들이 아무리 이게 좋은 건축물이라고 말해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로라고 여기면 별로인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무엇이 좋고 나쁜 건지는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은 사람들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게 헤더윅의 생각이고 저도 그 논리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이 동의를 했거든요. 철학은 그럼 과연 어떨까? 철학뿐만 아니라 다른 요즘에 고충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좀 호소력을 잃은, 생명력을 잃은 다른 학문 분야들, 그런 데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이 현대 철학은 어쩌면 그 사람들의 느낌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밋밋하고 따분한 현대 건축의 그 안 좋은 사례들,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학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때는 철학이 모든 학문이었습니다. 과학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게 철학이었는데 점점 과학이 성숙할 때마다 철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물리학이 떨어져 나가고 화학이 떨어져 나가고 심리학이 떨어져 나가고 점점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면 철학이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각 분야마다 엄밀할 수 있는 정도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엄밀할 수가 없는 분야가 이 정치 분야라고 봤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철학이라든지 사회 철학,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 이런 것까지도 일부 포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야는 애초부터 그 분야의 본성 자체가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엄밀하게 다루려고 하는 게 되게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평가했거든요. 전 그게 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종류의 철학에는 전문가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전문가겠죠. 근데 적어도 전문가의 그런 업적을 통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명확하게 기계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가 전혀 아니니 공부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어야 그게 훨씬 더 좋은 이론의 발전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애초에 그 정치라는 것, 인간의 삶이라는 것, 이거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그냥 이론을 여기에서 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저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 그런 독서 경험이었습니다.